말레이시아 SNS 계정에서 FA-50에 천룡 두 발을 장착하여 랜딩 중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용 테스트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군이 운용 중인 기체 중에서 FA-50밖에 없기 때문에 FA-50에 동합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천룡은 1세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FA-50 양날개에 장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은 공개된 천룡이 FA-50에 두 발 통함되어 테스트 중 부분과 개발 중인 천룡의 성능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천룡은 3,1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입니다. 2021년에 탐색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천룡의 핵심인 엔진과 지하 탄두 체계의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천룡은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700km 이상급으로 개발 진행 중인 초음속 순항미사일인데 지역 및 고도에 따라 고화음속 음속영 5에서 0.8에서 전음속 음속 0.81, 초음속 음속 1.2에서 1.6을 고루 낼 수 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는 미사일의 대단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처음부터 초음속을 내는 미사일은 고도가 제한되고 기동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속도로 이걸 커버하는데 상대적으로 요격이 쉽습니다. 반면 아음속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 타우러스 등 고도 설정이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기동 능력이 월등하며 지형 추적 비행 등 항로 설정이 아주 자유로우며 연비가 매우 좋아 동금으로 만든다면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통은 여기에 초음속 순항 기능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순항미사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로켓 엔진으로는 불가능하고 제트 엔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트 엔진 구조상 어느 정도 직경이 나와줘야 압축비가 나오고 효율이 상승해 속력을 높일 수 있는데 미사일 사이즈에서 이 압축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룡은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효율 마익으로 제트 엔진을 새로 자체 개발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도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도 관련 기술은 일군 국가에 속하며 기술적으로 대등한 수준입니다. 이 엔진은 물론 우리나라 전용에만 쓰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개발 중인 소형 초음속 스텝스 점잘기 엔진으로 항공연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1,000파운드 금으로 개발 중인데 이게 완료되면 이걸 기반으로 현무 미사일 현무삼순항, 칠룡, 딥트기만기, 표적기, 자폭용 배회 드론 등에 사용될 엔진 개밥이 들어갈 예정으로 아마 2030년 전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타우리스와 덱티겁 토마호그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 중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들어가는 순항미사일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타우러스가 비싸졌고 좋아진 것인데 한국 공군용에만 데이터 링크가 있습니다. 물론 링크 16 기반이고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있으면 발사 후 목표물 변경이나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명중 여부를 별도의 탑지 시스템 없이도 MIL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재공격을 하기 위해 미사일을 추가로 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링크가 없어도 위성사진 등으로 파악해서 공격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아무래도 대응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고 필수 기능은 아니라 나들 사국 4점의 맛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스컬프이지나 스톰 쇄도우도 데이터 링크 없이 쓰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사징은 마찬가지이며 우리 연무순항 미사일도 데이터 링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과 KF-21은 데이터 링크로 링크-K도 함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설룡도 링크-K 접안에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쪽이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첫 장작은 소음속 대한미사일이가 민저 통함되고 설룡은 개량해서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천룡 초기 모델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없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신이라 나중에라도 쉽게 개량해 달아올 수 있으니 별 흠은 아닙니다. 다만 수추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함에 돈이 많이 드는 링크 16은 안 달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데 방사정이 돈을 대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타우러스 350K는 엄체에서 링크 16 달아 수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역시 링크 UK 달아서 쓰게 된 거고 이 부분은 방사정에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선용이 개발되어 동합된다면 국내용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수출용은 도입국이 논합 비용을 지불해야 데이터 링크 기능을 포함하여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볼 때 FA-50의 전룡이 양날개에 통함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천룡 공충발사 테스트기로 사용했던 F4의 되먹으로 올해부터
공풍 미사일 발사 테스트는 FA-50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발 중인 미사일을 통한 테스트를 말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FA-50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룡은 3륜에 이르는 대형 미사일로 FA-50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시 동체 중앙에 장착해야만 가능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전용 미사일은 FA-50 양날개에 달려있어 천룡 축소형이 함께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봉은 2028년까지 체계 개반이 완료 예정이지만 2026년이면 천용 핵심 체계는 모두 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위는 소수의 개발팀을 활용해 천룡 축소형 병행 개발이 가능함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FA-50 수출로 인해 해외 수요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FA-50의 탐험과 손이가 통합됨에 따라 천룡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타우러스는 발사 직전에 연료를 충전해야 하지만 천룡은 연료를 집어넣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대응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타우러스는 GPS 재밍 상황과 적의 요격에 대응해 저공 비행 및 지형 추적식 항법 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전룡은 항재밍 GPS와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중고도에서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천룡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RCS 가진다고 합니다. 이에 천룡 축소형은 1세돈의 천룡 기본형을 기반으로 그 대부분의 성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방식은 엔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축소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샤거리를 줄여 단축형으로 제작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FA-50 양날개의 전룡 두발 답재는 전룡 단축형이 병행 개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AI 답재하려 하며 목표는 재증급이라는데 이 부분은 별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계획대로만 개발된다면 재증과 타우러스의 장점의 해성의 운동 성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와 더불어 대함용으로 전용 개발한다면 그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2021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평가한 밀리터리 밸런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500대 이상의 헬기를 운용하며 세계 4위 규모의 헬기 전력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는 CH-47 치누크, KUH-1 수리온, AH-64 아파치, AU-1SF 코브라 등이 있는데요. 이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문제는 주력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가 도입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체 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최신 기동 헬기를 수입하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기동 헬기와 흡사한 형태의 헬기 개발에 연구 중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을 비롯해 세계 헬기 시장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기동 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수준의 헬기 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인데 블랙호크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어서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XUH는 미국 육군의 미래의 장거리 공격 항공기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280벨러의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80벨러는 록히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데요.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V280벨러는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모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는데요. 또한 V2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 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280벨러는 B형 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는데요.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280벨러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 샤프트 부분만 회전하는데요.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도어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V2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요.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도입한 V280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V280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용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 대조적인데요.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2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벨러는 틸트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22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에 있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 이착륙기 체계 부문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280벨러와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하는데요.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동축 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 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2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2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완성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 계획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방위 산업 개발에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한데요. 카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로 KF-21 개발에 소요된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F-21 역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어지는 만큼 국산화 기술들을 연이어 성공한다면 이 역시 줄어들 수 있는데요. 또한 개발 기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은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는데요. XUH는 2031년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온보다도 훨씬 더 빨리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수리은을 비롯해 KF-21까지 국산 전투기와 헬기를 개발한 경험이 밀바탕이 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KF-21의 개발을 따져본다면 개발 기간을 줄이면 줄였지 결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XUH 개발보다는 미국에서 개량한 블랙호크를 도입하거나 해외의 다른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수리온과 LAH, KF-21을 개발하면서 헬기와 항공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중동을 비롯해 세계 헬기 시장이 주목하는 차세대 헬기 XUH가 무사히 개발되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만든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F-22 랩터와 KF-21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이 F-22와 성능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끝없는 첨단 무기 신기술 개발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으며 KF-21의 개발 단계부터 F-22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전투기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데요. 오늘은 KF-21이 정말 세계 최강의 F-22 랩터와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여러 가지 부품들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으뜸 가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로 동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외면당했던 IRST, 전투기 항전 장비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나 전파 침묵,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에서 대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AESA 레이더와 PESA 등 고성능의 레이더 말고도 이것을 보조해줄 다른 관측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군용기가 작전에 돌입한다면 적 전투기의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단거리 일정 거리 이내라면 오히려 AESA 레이더보다 더 높은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적다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 항전장비에 스텔스 매립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IRST의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발언 이후 예상보다 빠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블록 2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IRST의 스텔스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카이에서는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또 다른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응용해 최대 20대에 가까운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을 F-22와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KF-21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기 때문인데요. F-21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테요. 항공기 엔진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는 엔진 노즐 현상이라 말하는 물리적 특성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통해 항공기의 추력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전투기의 추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기술은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의 방향을 변화시켜 항공기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F-22 전투기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핵심 요소인데요. F-2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한 압도적인 기동성까지 갖추며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고속에서 비행하면서도 정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F-22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사이트에서 KF-21을 검색해보면 KF-21의 후면 엔진 노즐이 F-22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원 더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력 편향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력 편향 기술은 항공기의 추력 방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2차원 방식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하는 노즐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성과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 스텔스 기능과의 동합이 용이한데요. F-22가 기동성과 스텔스 이점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2차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우선 상하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이 제한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3차원 방식은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더욱 복잡한 노즐 방식으로 전방의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근접 공중전의 우수한 성능과 지속 선회 능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3차원은 2차원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위해 움직이는 부품들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켜 전투기의 탐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런 3차원의 단점 때문에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2차원보다 뒤처진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과 3차원 방식의 가장 큰 장단점 차이는 스텔스 기능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전투기에는 F-22에 적용된 2차원 형태의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될 것이며 추후 5세대 스텔스기 개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KF-21의 후면이 F-22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이 갖추어지면 성능적 측면에서 기동성 향상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타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적의 공격을 회피할 확률은 높아지고, 반대로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과의 교전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특히나 KF-21은 지금도 고바등각 테스트 등에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 결과를 받으며 기동성 측면에서 4, 5세대 전투기 중 단연 탑 클래스를 달성한 전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KF-21의 기동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된다면 KF-21의 기동성이 F-22를 잡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은 준비된 활주로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KF-21의 이착륙 거리가 단축이 된다면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고,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KF-21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작전 지역에서 더욱 원활한 작전을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동안 전투기들이 원활한 작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KF-21로 인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무장창의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추력 편향 노즐의 기술 연구가 합쳐진다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스텔스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는 KF-21이 5세대로 개선된다면 F-35의 대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늦춰졌던 방산 수출 계약이 올해 체결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K 전차 수출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각국으로의 방산 수출 성사가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곳곳의 무력 분쟁으로 관련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올해로 2월 된 수출 계약 규모는 약 94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가장 기대감이 높은 사업으로는 폴란드로의 K 전차 수출이 꼽힙니다. 2월 된 사업 이외에도 신규 수출 계약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2025년에는 2월 된 사업 등을 포함해 K, 동유럽 잠수함, 동유럽 천무, 중동 지역 방공무기, FA-50, 동남아 KT-1,
북미에는 함정 MRO 등 20여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산 수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접 국가들도 러시아의 무력 행사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를 4.2%까지 늘렸고 올해는 4.7%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경색은 동남아 각국의 무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일부 동남아 국가의 국방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장기 휴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인근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 경쟁이 어느 정도 예고된 셈입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에 이어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 9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폴란드 16억 4천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 7천만 달러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터지고 있는데요.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이 폴란드 K전차 사우디 무기 획득 사업 10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7년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함께 4대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대한민국 방산 수출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폴란드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K전차 집중훈련에서 놀라운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 파벨 마코비에츠는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이 벌인 훈련에서 K전차 소대가 전진하는 러시아 중대 전투그룹 T-90M, T-72, B-3M 및 BMP-1을 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 사격으로 러시아 전차 7대와 BMP-2대가 폐기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시뮬레이션으로 벌인 전투였지만 K전차는 포 정확도와 사격 통제 장치가 통계지표 100점 만점에 98구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만약 공격해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무기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번 훈련에서 K전차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에서는 지난 10일 K전차가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 면서 이번 훈련에서 K 블랙팬서 탱크의 예술 코스들이 기다리던 코스들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이것은 첨단 전투기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군 참모총장은 이 훈련에 대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며 전차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3월 중순에 까다로운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지휘관 보수 및 운전병이 획득한 기술은 자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의 작전 준비 태세와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폴란드는 현대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군은 다량 확보한 K전차를 운영할 병력을 훈련하고 러시아를 향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본 한 폴란드 네티즌은 소문으로 많이 듣던 한국의 K전차 실력이 정말 대단하고 가능한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전차가 진흙탕에서도 빠르게 기동하며 사격하는 영상을 최근 공개했는데 반면 러시아는 푸틴의 자랑이라는 자국산 탱크가 드론을 피하려다가 도랑에 빠진 영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 T-90M 전차는 이번 폴란드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K전차에 의해 격파된 전차로 실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의 T-90M 전차가 어디론가 대량 이동하는 영상이 큰 두려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폴란드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K전차로 이 같은 러시아 전차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T-90M의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T-92 진흙에게 빠져있는 영상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T-90M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
FPV의 1인칭 시점 드론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도랑에 빠져 결국 공격을 받고 고꾸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153여 단 병사들은 최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노보젤리자베티프카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FPV 드론을 이용해 파괴했다며 탱크는 도랑에서 멈춰 서고 말았다고 밝혔는데요. T-90M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주력 전차로 125주포를 장착했고 외부 공격을 받으면 미리 터지면서 공격 미사일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포의 공격성이나 반응 장갑이 실전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특히 형편없는 기동력은 드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여겨지는 T-90M이 전쟁에서 무력한 것과 이를 한국의 K2 전차로 완파하는 훈련 성과는 폴란드는 물론 주변 유럽국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폴란드에는 K2 전차가 84문, K9 자주포가 136대, 호마르 K 천무가 72대가 인도되었는데 전 세계 유례없는 빠른 납기 속도에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성사될 것으로 보였으나 올해 초로 계약 체결이 연기되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 폴란드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1분기 내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폴란드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 생산 방안 등 계약 조건이 1차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이 계속 협상 중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도 비용이나 기술 이전 등에서 양보보다는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2차 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현대로템의 계획대로 1분기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 전차가 아닌 독일산 레오파드 EA8을 선택하려는 몇몇 국가들은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는 군 현대화를 위해 전차 10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국 K2 전차, 독일 레오파드, EA8 미국 에이브람스 이렇게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에서 구매하기로 하면서 결국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정했는데 국가의 실제 재정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단가에 직면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에서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 EA8 단 한 대에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300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몰려드는 수요와 물가가 오르면서 레오파드 신형 전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당 850만 달러, 하나로 125억 수준인 K 전차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를 너무 비싼 견적이 나오자 아예 스웨덴산 CV90 경전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들려고도 하는데요. 지금 체코도 레오파드 EA8을 구입하기로 했지만 금액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국방 예산으로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구입을 해도 늦은 배송 날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슬로바키아, 체코 모두 군 현대화를 내세우며 전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독일이 전차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자국 내 여론과 군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한국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산 기갑 무기는 1분기 안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 성공. 그 이후 루마니아 등 유럽의 주변국들도 연이어 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재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군사 전문가 하크 메이스는 이집트에 축하한다며 해안방어 목적으로 대함 능력을 갖춘 K9 포병을 운용하는 10개국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의 K11 화력 통제 차량 51대와 K9A1 자주포 216대를 수출했으며 K11은 대함 임무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예상대로 K9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집트는 주변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에게 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최근 나토 국방비를 GDP 5%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에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빠른 군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무기 수출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군수공장은 어떤 변수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4조 84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 늘고 영업이익은 4,260억 원으로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해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의 K방산 주인공은 K전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 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총괄 협약은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로 지상 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을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K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대수가 결정되었고 페루가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임원 계약의 일환으로 시스템 옵션 유지관리 교육 및 납품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K 블랙팬서는 대량 생산되는 현대적이고 고도로 디지털화된 전차이며 화력이 강하고 기동력이 뛰어나 실행 가능합니다. 이에 외신 하크메이슨에서는 태평양과 유럽에서 남미 끝까지 그중 페루 군대 전체가 한국의 주요 방산 시스템을 원하는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첫 고객으로 유럽의 폴란드가 K전차를 도입해서 화제가 되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따라서 전차를 검토했으나 유럽 방산 강국들의 압박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EU 국가 루마니아가 K전차 현재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남미 나라 페루에서 이미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산 K전차를 받자마자 러시아 국경부대에 배치하며 현대전에서 전차의 위력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흙탕과 험지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혹독한 추위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K전차는 겨울에 벌어지는 전쟁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최고의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남미 국가들처럼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극강의 가성비를 지닌 한국산 K2흑표를 선택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페루가 과감하게 K전차를 도입했다는 소식은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차세대 전차 사업을 준비하는 불가리아는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K전차가 페루에 상륙했다. 이것은 소련 시대의 T-54, T-55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페루는 오랫동안 구소련 T-55 전차에 의존했으나 구식 디자인과 제한된 화력으로 인해 현대 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칠레와 브라질 같은 이웃 국가도 첨단 장갑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페루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T-55 전차 부대를 K와 같은 최첨단 모델로 교체하는 것은 기술적인 필요성에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심 불가리아는 페루를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올해 5월 페루의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바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앞서 808 장갑차의 기동을 참관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K전차도 둘러보고 구체적인 납기 일정과 성능 부분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대당 가격이 장갑차보다 약 3배나 비싸기 주저했었는데요. 페루는 대테러 작전용으로 차륜형 장갑차를 수입했지만 K전차는 정규 군용 국가장비여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군 당국 현대로템은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페루 정부를 상대로 전차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한방위 산업계 전문가는 장갑차에 비해 전차는 상당한 고가의 무기체계 이지만 그만큼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에 페루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루는 올 초에 범죄 조직의 폭력으로 인해 7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 당장 국민의 안전을 지킬 치안력 강화가 먼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강력한 K전차가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필리핀이 무장단체를 상대로 한국산 전투기 FA-50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소탕한 바 있기에 페루나 남미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반군 세력을 제압하는 데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에선 폭력단체 범죄 정부군과 무장단체가 충돌 금지된 약물범죄 난민으로 인한 국경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무기 수요가 상당합니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중남미 방산 시장이 올해 253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5조 3,340억에서 2029년 314억 천만 달러, 하나로 약 43조 7,636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데 사실 과거 중남미 국가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며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 확산에 신규 무기 도입 여력이 줄었고 2022년 이후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전보다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이 틈을 이용해 K방산이 침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한 군사 매체는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이 남미 지역 70%를 감당하고 있는 페루는 폭염이 한창인 8월 초 인천 소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벤츠 자동차에서 갑자기 폭발에 가까운 불이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 모델 EQE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지하 주차장 전체로 불이 번졌고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차량에서 흰색 연기가 품어져 나오다 일순간 폭발이 발생하며 불이 번졌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가 과거 여러 화재 발생 차량에 탑재된 중국 CATL사의 니켈 코발트 망가넨 CM811 배터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동안 자사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셀은 중국 CATL사가 공급한다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은 벤츠가 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사고의 책임을 과연 벤츠가 질 것인지 중국 CATL이 질 것인지 이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NCM811 배터리는 니켈이 80%, 코발트 10%, 망간 10%가 탑재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3원계 NCM 배터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지난 2019년 NCM811 배터리를 개발해 벤츠 등 다수 OEM 차량에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술력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였습니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 업체보다 배터리 품질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품질 관리 역량에 있어 차이가 크고 OEM에 제출하는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서 주차된 전기차의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열 폭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팩에는 수백 개 이상의 배터리셀이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의 배터리에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옮겨붙으며 열폭주를 일으키는데 무려 1000도 안팎으로 온도가 빠르게 치솟고 웬만한 소방호수의 물로는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ATL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차량의 화재 사고는 해당 차량에만 불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량 40여 대는 앙상한 뼈대만 남거나 차체 곳곳이 녹아내린 모습이었습니다. 1대의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40대의 차량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100여 대의 차량도 새까만 분진으로 뒤덮였고 천장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 화마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같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 대부분이 8시간 20분 동안의 화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유독가스가 퍼진 데다가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단수와 정전이 발생하자 102세대 307명의 이재민이 때 아닌 피난 행렬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 무더위에 아파트 단지 14개 동 가운데 5개, 동 480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정전까지 발생해 인근 주민 대피 지역으로 대피해 텐트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체 내부에 매립돼 있어서 보통의 화재처럼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도 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조립식 수조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화재 진압을 빨리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의 피해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피해 주민 중에는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별도 거처를 구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승강기 운행마저 멈추면서 주민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임시관리사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피해 복구 현황이나 보상 절차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여러 차례 발생해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사고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광저우 자동차의 아이오네스는 2번이나 화재가 났고 같은 브랜드의 ID. 4X는 충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푸조이 208 등 다른 브랜드 차량도 화재가 났으나 벤츠 EQE에서 화재가 난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 폭발의 공포는 이제 충전 중에 나는 것도 아니고 탁송 중에도 불이 번질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충전 중도 아니고 탁송 중에 불이 붙은 전기차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사태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쇄 폭발을 일으킨 전기차는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물을 끼얹어보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3일에는 중국 후난성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앞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주변 차량의 시야가 가릴 정도였습니다. 같은 날 중국 시안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반파됐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중국에는 2,4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화재도 잦은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70여 건에 달합니다. 전기차 충전 중이나 정차 중에 화재가 발생한 비율이 50%, 충돌로 인한 화재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소는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전기차 하단이 도로 연석 등과 부딪혀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잘못된 충전 방식 등이 열폭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상 전기차 화재의 주된 요인이 배터리라는 점에서 업계는 이번에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역시 탑재된 배터리 열폭주를 원인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산 배터리는 이전부터 화재 안전성이 취약했고 이번 화재도 배터리가 화재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만일 중국산 배터리가 원인이었다고 분명하게 결론 지어진다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중저가 LF 피리튬 인산철뿐 아니라 고성능인 NCM 배터리까지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 납품하는 것에 성공했는데 이번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신뢰성 문제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산 배터리도 화재로부터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화재 발생 건수는 LG에너지솔루션 35건, SK온 14건, 삼성 SDI 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미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내부를 냉각해 소화하는 장치, 고체 전해질 배터리, 난연성 전해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전류 전압 온도 등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상 열폭주 현상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는데 BMS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등 배터리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S 개발에만 400명 이상의 연구원을 투입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고 기존 BMS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결합한 배터리 운영 토털 솔루션 BMTS를 개발 중입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팩 내부의 전류 전압, 셀 온도 등의 데이터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이상을 예측해내는 기술을 자사 BMS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를 찾아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관리칩 BMICO 개발했습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기약 없는 복구 작업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이번 벤츠 화재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부 탄 뒤에야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전소되어야 꺼지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면 사고 후 책임 소재를 선명하게 가르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잇따라 발생한 현대자동차 코나 EV 화재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배터리셀 불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약 1조 1천억 원의 리콜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와 배터리셀 제조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은 리콜 비용 배분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대차 4,255억 원, LG엔솔 약 7천억 원으로 분담을 합의한 뒤 리콜 비용을 해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 역시 완성차 업체인 벤츠와 화재를 일으킨 차량의 배터리셀을 공급한 제조사 CATL 간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만일 원인이 배터리의 열폭주로 판명날 경우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라고 자랑하던 CATL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비록 일본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7광구도 있기에 한국이 결코 자원빈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초대박인 게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조차 최근에 발견된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만큼 에너지, 광물 자원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1970년대 유엔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는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 데 충분했는데요. 당시 유엔은 한국 대륙붕에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단숨에 한국이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런 기대에 발맞춰 대륙붕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곧바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향후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된 7광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7광구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이지만 공동개발로 지정된 탓에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이 개발권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70년 발표 이후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발과 탐사를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사실 이곳에 천연자원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두고 일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할 바에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실제로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만한 초대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망간 단계라는 7광구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주 천연자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심해져 탐사를 시작해 1994년에 동태평양 CC 지역의 광구를 확보했으며 2002년 8월 유엔 산하기구인 ISA로부터 75만 킬로미터를 독점 탐사 광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심해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육지에 있는 자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망간 단계가 바다의 노다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망간 단계는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히토류 등과 같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40여 종의 다양한 금속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에서 망간 단계가 발견되지만 대부분 수심 4,000m 이상의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동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 남동 태평양 페로분지, 북인도양 중앙 심해평원에 많은 양의 망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원 개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 CC 지역 심해저 평원인데 실제로 해당 지역의 니켈, 코발트, 망간은 육상에 부존된 양보다 2에서 6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4년 ECC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로부터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져
망간단괴 광구 15만 킬로미터를 등록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 킬로미터의 단독 광구로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해져 망간단괴의 상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망간단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까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원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만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상황으로 실제로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망간단괴 상업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한국이 망간단괴 상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 지역 우리나라 광구에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망간단괴가 부존돼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단괴 상업 개발 시 100년간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부터 향후 약 100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구리의 17%, 니켈의 16%, 코발트의 46%, 망간의 38.4%를 심해져 광구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밖에도 단계 내에 함유된 히토류의 추출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원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속 광물의 폭발적인 수요로 심해져에 부존하는 광물 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소비 국가이면서 자원 부족 국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리튬, 히토류 등 희유금속 소비량이 급증하고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광물 수입액은 매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 개발과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해양 경제 영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CC 해역에 확보한 독자 광구가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7광구의 관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채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로선 7광구보다 망간단괴 상업 생산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실제로 7광구의 경우 정확한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원이 있을 거란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망간단괴는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망간단괴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에 더욱더 망간단괴에 대한 채굴 연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5,000m 심해저에 있는 망간단괴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심해저에서 채집한 망간단괴를 파이프를 이용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하는 등 망간단괴 채집 비법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상용화를 위한 채광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2015년 포항시 북동쪽 수심 1200m 해역에서 이 같은 실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채광 로봇이 해저에서 캐낸 망간 단계의 수중 중간 저장소인 버퍼 시스템에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었는데요.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 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로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70M에서 채광 로봇 미네로가 망간 단계 채광에 성공한 데 이어 무네로가 모은 망간 단계를 선상으로 옮기는 기술까지 완성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2013년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 채광 로봇 미네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심해저 주행 경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5000M에 잠겨있는 망간 단계를 찾아내 한 대 모으는 핵심 역할인 집광 작업을 미네로가 수행하는데 이 로봇은 한국이 2003년부터 10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입니다. 미네로는 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다니며 망간 단계를 채집할 만큼 똑똑한 로봇으로 해저의 굴곡진 지반 위에서 방향 제어와 직진,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한궤도 항법으로 이동하며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네로처럼 아주 연약한 심해저 지반에서 경로를 따라 자동 주행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은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사례가 없는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네로는 단순히 경로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의 속도도 엄청난 채집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양광 시스템의 주요 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양자원 개발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은 해저의 노다지 망간 단계라는 미래 자원을